자, 이번 강의는 컨버터 회로 해석입니다. LED 방식, 즉 LED 백라이트 방식의 LCD 모니터죠. 자, 컨버터라는 것은 인버터하고 틀릴 거는 없어요. 컨버터도 뭐냐면은 LCD 그 백라이트인 그 LED를 우리가 그 점등하기 위한 파워 서플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지 틀린 것은 뭐냐면 인버터 같은 경우는 여기 트랜스가 양쪽에 두 개가 있었죠. 이렇게 양쪽에 두 개가 이렇게 달렸었습니다. 근데 LED 쪽은 우리가 LED란 소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는 소자죠. 그렇기 때문에 직류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이 트랜스가 있다는 자체는, 이 트랜스는 교류를 이용한 거죠. 1차 측에 변화하는 전류를 줬을 때 상호 인덕턴스에서 2차 측에 유도기 전력이 발생된다. 그런 원리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즉 AC를 공급해서 CCFL 형광등을 켜는 방식이지만, 이 LED는 직류를 공급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트랜스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딱 봐더라도 트랜스가 있다? 아, 이거는 CCFL형 인버터. 트랜스가 없네? 아, 이거는 LED 컨버터 드라이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SMPS에서 전원 공급 장치에서 12V를 인가를 받는 거죠. 12V를 인가 받으면 12V가 어디 들어가냐? FET 드레인에 딱 대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가 드레인 게이트, 여기가 소스죠. 자, 내부 전압 강화에서 12V가 내부 전압 강화에 의해서 해가지고 이 PWM, 이 VCC로 들어갑니다. VCC로.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동작이 되진 않잖아요. 우리 인버터도 PWM 마찬가지죠. AD 보드에서 온오프 시그널이, 온오프 신호가 이쪽으로 PWM으로 공급돼야 얘가 동작이 되는 거잖아요. 펄스 발진이 하는 거잖아요. 이 컨버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트랜스만 없다 뿐이지 똑같이 동작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원은 딱 공급돼서 딱 동작 대기하고 있다가 AD보드에서 온오프 시그널이 PWM 온오프 단자 내지는 이네이블 단자로 들어가게 되면 PWM 펄스 발진을 해서 온오프 시그널 어디 주냐? 바로 게이트에 주는 거죠. 자, 켜라, 꺼라, 켜라, 꺼라, 켜라, 꺼라, 이런 온오프 시그널을 주게 되면 FET 드레인에 걸려있는 12V를 스위칭하게 되면 DC가 AC로 변환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 쇼트키 다이오드와 코일과 컨덴서를 통해서 LED가 요구하는 그 전압을 우리가 걸어줘서 LED 백라이트가 점등하게 된다. 이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 인버터 쪽은 어떻겠습니까? 스위칭해서 온 것 같다가, 그죠? 트랜스 1차 측에 걸어주게 되면 이 교류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변하는 교류를 걸어줬으니까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서 2차 측에 감은 권선비에 따라서 2차 측에 유도기를 발생해서 AC를 CCFL에 걸어주는 거죠. 근데 LED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소장하니까 직류를 구해주다 보니까 이 트랜스가 필요가 없는 거죠. 원리는 똑같죠? 자, 여기 우리 한번 이 플로우 차트를 보게 되면 12V가 들어오게 되면 FET 드레인에 딱 공급을 하고 있는 거고, 전압 강화기를 통해서 PWM VCC에 딱 공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펄스 발진 안 하지만 AD보드로부터 온오프 시간이 들어왔을 때 얘가 PWM의 펄스 발진해서 FET에 스위칭 신호를 주게 되면 스위칭을 해서 이 2차 정류 회로를 통해서 백라이트를, 즉 LED 백라이트를 점등해주는 방식으로 간다. 피드백은 마찬가지. 2차 측의 전압 변동을 감지해서 항상 일정한 전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이 신호를 어디 준다? PWM 피드백 단자로 줘가지고 항상 일정한 전류가 나오게 한다 하는 거죠. 만약 2차 측에 문제가 있다? 쇼트가 됐다 그러면 펄스 발진을 중지할 거고, 2차 측에 전압이 조금 나온다 그럼 펄스 발진을 많이 해서 전압을 올려줄 거고, 낮게 나온다? 또 마찬가지 펄스 발진 폭을 줄이는 거죠, 얘가. 이 역할을 PWM 이 IC, 즉 드라이버 IC가 하는 거다. 구조는 똑같잖아요. PWM 있고 FET 있고, 일종의 트랜스지만 얘도 이제 트랜스잖아. 마찬가지 코일도 트랜스잖아요. 그죠? 일종의 있고 콘덴서 있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LED는 LCD 모니터 같은 인버터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26인치까지 커버합니다. 뭐 32인치까지 커버합니다. 그래서 그 규격을 썼는데
LED 모니터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엣지 방식이냐 직가 방식이냐에 따라서 LED 개수가 굉장히 많아요. 뭐 20개 있는 것도 있고 30개 있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면 얘한테 공급해주는 전압 전류도 틀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컨버터를 써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 사진에 있는 것은 맞는 컨버터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제 개조할 때라든가 고장할 때 많이 씁니다. 여기 뭐 유형별로다가 이 커넥터들이 쭉 이렇게 있죠. 예, 그래서 뭐 선택해 쓸 수 있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좀 LED 개수가 많은 이런 것들은 좀 열이 좀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에이징을 좀 걸어 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출고를 시키고 하는데, 좀 불안하다 그러면 뭐 여기다가 히트싱크 방열판을 서멀 컴파운드로 붙인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하고는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LED 개수에 따라서 전압과, 보통 LED 하나 패키지 하나가 보통 3V 전압이 공급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거기에 맞는 컨버터를 써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버터나 컨버터나 뭐 다를 게 없어요. 트랜스가 있냐 없냐 그뿐 차이인데, 실질적으로 뭐 안에 있는 동작하는 것들은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뭐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회로도를 보면요, 이 LED 컨버터 회로도거든요. 그럼 뭐 12V가 들어가서 FET에 딱 대기하고 있고, 내부 전압 강행을 통해서 PWM에 VCC에 공급되고 있고, 온오프 신호가 들어오면은 PW 이네이블 단자로 들어가서 펄스 발진해서 게이트에 온오프 신호를 주면 스위칭을 해서, 그죠? AC를 갖다가 이쪽으로 공급해 주면은 이 브리지 다이오드, 쇼트키 다이오드를 통해서, 그죠? 그 정류 다이오드를 통해서, 그 다음에 뭐 콘덴서를 통해서 이 LED에 공급이 되는 거죠. 지금 50V라고 되어 있는데 뭐 60V 될 수도 있고 뭐 40V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회로도에 따라서. 그래서 구조는 뭐 같아요. 피드백 회로도 따로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동작이 되는 것은 뭐 인버터나 컨버터나 뭐 거의 동작 유형은 같다 하는 거죠.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 우리가 중심 소장 양극판으로 들어갈 건데요. 우리가 립스보드를 보면 인버터 파트하고 SMPS 파트가 있죠. 즉 SMPS 파트는 뭐냐면 인버터 구동을 위한 12V와 AD 보드 구동을 위한 5V를 만들어서 공급해 주기 위한 파워 서플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SMPS를 구성하고 있는 중심 소자는 뭐냐, 그 중심 소자 양극판을 보면 뭐냐, 이걸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수리가 들어오면은 고장 점유율이 많은 부분이 TV도 마찬가지고 오모니터도 마찬가지고 보면 거의 SMPS 불량들이 굉장히 70% 이상을 점유를 합니다. 그럼 들어오면은 우리가 설계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돼 있는 상황을 그대로 해서 불량 부품을 교체해 가지고 정상 작동을 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임무이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소자에 대해서 양부 측정하는 것을 뭐 전기전지 기초과정에서 얘기했지만은 지금 또 제대로 못 또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위해서 일단은 복습 차원에서도 한번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부 판별을 해서 문제되는 부분을 갈고 그 우리가 수리를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 양부 판별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SMPS다 그러면은 SMPS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EMI 필터는 무엇을 하는 거냐? 1차 정류는 뭐냐? 스위칭은 뭐냐? 2차 정류는 뭐냐? 피드백에는 무슨 동작을 하는 회로이냐? 이것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회로를 기억하고 있으면은 뭐 여러분들이 양부 판별해 가지고 이 피드백 쪽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지? 2차 측에 무슨 문제가 발생됐나? 여러분이 감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회로 해석을 또 동작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수리가 가능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번 강의도 말씀드렸지만은 양부 판별만 정확히 한다 그래도 우리가 수리는 할 수가 있다.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동작 원리, 회로를 보고 동작 원리 또 회로 해석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은 수리는 더 쉬워지겠죠. 자, 우리가 모니터에 쓰는 립스보드는 전번 강의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토 방식입니다. 오토 방식. 전기를 집어넣게 되면은 5V, 12V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5V, 12V가 들어와서 이제 그 SMPS 파트 부분에 12V, 5V가 만들어져서
인버터 부분에 그죠? PWM하고 FET에 전기가 딱 공급되는 상황이죠. 그때 이제 에이드보드에서 온오프 신호가 들어오면은 이제 PWM이 인버터 쪽에 PWM 동작에서 백라이트를 켜주는 방식이다. 오토 방식이라고 했어요. 그죠? 오토 방식. 자, 그러면 우리가 모니터를 딱 보게 되면 모니터에서 맨 처음에 거치는 게 뭐냐면은 퓨즈를 통해서 직렬 라인으로 이 서미스터라는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미스터라는 게. 자, 어느 부분이냐면요. 자, 요 부분에 220V가 인가가 되면, 요 부분에 220V가 이쪽으로 들어가죠. 인가가 되면, 요 밑에 이제 그 까만과 길다란 게 있는 거, 이 휴즈인데, 지금 유리관 휴즈예요. 유리관 휴즈에다가 그 수축 튜브를 감쌌어요. 왜냐면, 그 파편이 날아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 차원에서, 좀 이 사람은 좀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 같습니다. 요거 아닌 건 전부 다 원통형 휴즈를 쓰는데, 원통이 아니라 유리관 휴즈인데, 이제 휴즈 둘러싸인 거죠. 직렬 라인 바로 옆에 요 까만 거 요놈, 요게 바로 서미스터입니다. 요게 예. 그래서 회로 보호용으로 지금 많이 쓰고 있죠. 자, 우리가 서미스터는 두 가지가 있어요. NTC와 PTC가 있는데, PC는 정특성 서미스터고 NTC는 부특성을 가지는 서미스터예요. 정특성은 뭐냐면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도 같이 올라가는 거고, 온도가 떨어지면 저항값이 떨어지는 건데, 우리가 립스보드에 쓰는 것은 NTC라는 걸 쓴다. 부특성, 즉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이 감소하는 그 특성을 갖는 거예요. 서미스터는 뭐냐면 온도에 의해서 저항값이 변하는 소자다. 그래서 저항이라고 뭐하고 일단 얘 반도체입니다. 예. 그래서 저항이 맨 처음에는 온도가 식어 있을 때는 저항값이 굉장히 크게 있다가 전기가 안 통하죠. 안 통하고 있다가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급격히 감소해서 전류 흐름을 흐르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것은 NTC를 쓰는 이유는 바로 도립 전류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다음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보면 지금 1차 정류회로를 거치기 전에, 1차 정류회로 저희가 거치기 전에 이 도립 전류 방지해서 여기다 이제 서미스터가 도립 정류를 방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이 회로에 보면 220V가 일로 들어가죠. 여기에 지금 휴즈를 통해서 바로 옆에 직렬 라인으로다가 이 서미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서미스터가 이렇게. 그래서 콘덴서 입력형 전원은 이 전기를 갖다가 여기서 이렇게 넣잖아요. 220V를 넣게 되면은 이 급히 서지라는 전압이, 이 충격 전압이 순간적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이 브리지 다이오드하고 이 콘덴서가 손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도립 전류를 차단하기 위해서 직렬 라인으로 NTC를 연결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동작, 220V가 맨 처음엔 전기가 식어 있을 때는 NTC는 V 특성이라 했잖아요. 식어 있으니까 저항이 굉장히 높게 해서 전기가 안 흐를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얘도 저항 소자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열이 받아서 저항이 내려가겠죠. 그러면 전기가 서지 전압이 안 통하다가 뭐 조금 더 올라가겠죠. 하다가 정상적으로 흐른다. 그래서 이 서지 전압을 얘가 1차적으로 방지해주고 있더라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회로 보호 소자로다가 서미스터나 바리스타는 많이 쓰고 있죠. 규격은 이렇게 돼요. 뭐 47D 15, 그죠? 이 앞에 써져 있죠. 이렇게 47일 앞에 것은 보통 저항을 얘기하는 거고, 뒤에 있는 것은 이 서미스터의 직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47 15라고 한 다음에 47오hm 15파이, 그러니까 1.5cm라는 얘기죠. 15mm니까 1.5cm. 6D 22는 6오hm 2.2cm. 10D는 15오hm 22파이니까 2.2cm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1차 측에서 이제 그 서지 전압을 얘가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한다. 바로 이제 이런 특성 때문에, 부 특성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회로 보호용으로 쓰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둬야 할 건 뭐냐면 립스보드 그러면 이 회로가, 그죠? 회로도가 머릿속에 이게 떠올라야 돼요. 아, 휴즈 직렬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고, 서미스터 직렬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고, 바리스터 얘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서미스터는 항상 직렬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립스보드를 보면요,
이 바리스터는 거의 없어요. 다 비어있고 전부 다 썸미스터만 연결되어 있는 게 한 90%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SMPS, 튜브용 SMPS는 바리스터가 있어요. 바리스터가. 근데 이제 보통 모니터용은, 글쎄, 원가 절감을 하려고 그러는지, 아직까지 많이 들어있는 제품은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썸미스터를 주로 이제 쓰고 있죠. 자, 서미스터 양보 판별법 어떻게 되냐면은, 뭐 이거 오차값을 좀 감안해야 되겠죠. 지금 보시면 여기 47오hm, 앞에 게 5ohm수라 그랬죠. 6ohm, 15ohm이니까 여기 범위 내에 좀 있거나 좀 떨어져도 관계는 없어요. 그죠? 요게 지금 아마 그 10D 25ohm을 잰 것 같은데 9.4ohm이 나왔죠. 뭐 정상치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뭐 0ohm이 나온다. 이거는 뭐 쇼트니까 문제가 교체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차를 감안해서 그정 근사치 값이 나오면 정상이라고 보고 양부 판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바리스터. 바리스터는 뭐냐면은 아까 서미스터는 온도에 의해서 저항값이 변하는 거지만은 바리스터는 전압에 의해서 저항값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자, 여기 회로도에서 보면 바리스타는 항상 회로에 병렬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병렬로 이렇게. 그래서 지금 220V를 우리가 인가를 했는데 갑자기 500V라는 이런 굉장히 큰 전압이 들어온다. 이 저항값이 거의 0ohm에 가깝게, 0ohm이라는 것은 철선으로 동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회로를 보호해주고 있더라 하는 거죠, 얘가.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전격전압일 때는 저항이 무지하게 높은 거예요. 여기가 높아서 전기가 이쪽으로 흐르지를 못해요. 못하다가 예를 들어서 500V나 낙뢰같이 큰 전압이 들어왔을 경우는 얘가 저항값이 0에 가깝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회로가 이게 여기가 열리다 보니까 쇼트가 되는 거죠. 이 쇼트가. 그럼 휴즈가 나가든가 서미스터가 나가겠죠. 이래서 회로 보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미스터하고 차이점은 서미스터는 온도에 의해서 저항값이 변하는 거고 바리스터는 전압에 의해서 저항값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저 고급 제품에는 보통 이 바리스터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바리스터가 들어간 제품이 모니터 쪽에는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스터도 이 규격을 보면 뭐 471 D07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앞에 것은 볼트를 얘기하는 거죠. 471이니까 첫째 자리수, 둘째 자리수 이 10의 곱수니까 보통 471이니까 0의 개수잖아요. 470볼트에 7이니까 7파이. 지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그럼 이렇게 10D471K. 그럼 470볼트 10파이. 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도 있죠. 391-10. 그럼 391은 이게 390볼트라는 얘기죠. 10파이. 그래서 규격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바리스터도 나갔다 그러면 꼭 규격에 가까운 걸 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서미스터 바리스터는 회로 보호 소자로 보호 중심 소자로 많이 쓰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바리스터 양분법은 뭐냐? 바리스터는 평상시에는 저항값이 무지하게 높다고 그랬죠. 그죠? 무한대 값이 나와야 정상이죠. 통하면 안 되겠죠, 얘는. 그죠? 여기에 아주 굉장히 높은 전압이라든가 뭐 낙뢰같이 아주 어마어마한 전압이 들어왔을 때는 얘가 이 철선으로 동작하니까 0ohm이니까 철선이잖아요. 그러니까 회로가 일로 흘러버리겠죠. 평상시에는 이 회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는 못 흐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렇게 값이 나오면 안 되는 거고 0ohm이 나왔다. 그럼 얘는 쇼트겠죠. 교체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바리스터는 그렇게 양부 측정을 하면 됩니다. 자, 브리지 다이오드. 우리가 1차, 우리가 SMPS 회로도를 보면 1차 라인 필터, 2차가 두 번째가 1차 정류죠. 1차 정류 부분에 220V를 받아서 브리지 다이오드를 통해서 정류를 해서 대전압 콘덴서에 310V가 충전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은 이 다이오드가 4개로 통합된 요런 브리지 다이오드를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어떤 이제 그 립스보드는 이렇게 싱글로 되어 있는 걸 4개로 해서 이렇게 V다이오드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규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요거는 보지 말고요. 206 하면 보통 앞이 암페아 전류를 얘기하는 거죠. 2니까 2암페아죠. 6이니까 66V가 아니라
우리가 대충 보면 220V가 들어가니 이건 600V라고 보통 보는 거죠. 600V. 608에 하면 6A 800V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읽습니다. 대충.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틀려요. 뭐 SF34, RA207 같은 경우는 물론 앞에 암페 하니까 이 3A 하겠죠. 요거 2A 하고. 근데 4는 400V가 아니라 얘는 200V짜리입니다. 7은 뭐냐면 얘는 1000V짜리예요. 그래서 데이터 시트를 좀 이런 부분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거죠. 물론 수리를 많이 해본 사람은 딱 알겠지만 수리를 이렇게 많이 접해보지 않거나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데이터 시트 보는 걸 좀 생활화 하셔야 돼요. 아우 그건 영문이니까 아우 난 힘들어. 근데 영문이라고 그래도 우리가 카피해서 구글 번역기 돌리면 대충 번역이 되지 않습니까? 자꾸 보는 습관을 들여야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머릿속에 읽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브리다이오드는 그죠? 이 기호를 보면 이게 다리가 1번, 2번, 3번, 4번이면 2번, 3번으로 220V가 들어가서 1번, 4번으로다가 우리가 310V가 나오는 거죠. 왜 310V가 나오냐 이제 더 이상 묻지 마세요. 220V의 교율의 최대치인 루트 2를 곱하니까 310V가 나온다. 그래서 교류의 최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호가 이렇게 친절하게 돼 있어요. 여기는 AC 220V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해서 여기서 직류가 나와 하고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양부 판별법은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림을 머릿속에 이 그림이 좀 익혀져야 돼요. 그래서 실장 상태에서 그냥 측정을 해버리면 바로 답이 나오죠. 이런 것들은.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다이오드가 이 다리가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그러면 이 다이오드가 1번하고 2번하고 하나가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1번하고 3번하고 이렇게 다이오드 하나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번하고 4번이 다이오드가 하나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이 다이오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죠? 가만히 보면 이 앞쪽이 전부 다 이게 캐소드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잖아요. 전부 다 앞쪽을 보고 있어요. 마이너스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1번과 4번은 우리가 양보 측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면 1번하고 3번하고 이렇게 돼 있고 3번하고 4번하고 이렇게 직렬로 다이오드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얘가 만약에 쇼트돼서 나갔다? 쟤면 양품으로 나와요. 당연히 양품이겠죠. 그죠? 여기가 나갔다? 얘 쟤면 얘가 양품이야. 그러니까 1번, 4번은 측정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럼 양부 측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요 1번이 각진 부분이죠. 여기다 마이너스 봉을 대고 여기가 지금 캐소드잖아요. 여기 캐소드, 여기 플러스잖아요. 여기 마이너스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캐소드 여기다가 마이너스 봉을 대고 자, 다이오드가 요렇게 하나가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자, 1번에다가 다리에 마이너스 대고 2번에다 플러스 봉을 댔을 때 0.5 이상이 나오면 정상이다. 다이오드는 뭐냐?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거죠. 이걸 반대로 쟀다? 이걸 플러스 봉을 대고 여기다 마이너스 봉을 댔다? 나오면 안 되겠죠. 나온다? 쇼트. 자, 이제 끝났어요. 두 번째, 1번하고 다이오드가 3번하고 다리가 연결되어 있죠. 자, 1번에다 마이너스 봉, 2번에다가 플러스 봉을 댔을 때 0.5 이상이 나오면 정상이다. 역방향에서 나오면 안 되겠죠. 나온다? 쇼트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다이오드 어디 2번하고 이렇게 4번 다리가 연결되어 있죠. 다이오드 하나가. 그럼 2번에다가 마이너스 봉, 4번에다 플러스 봉을 댔을 때 0.5 이상이 나오면 정상이다. 정방향에는 나온다? 0.1 정방향도 0. 몇 볼트가 0 나오고 역방향 0 이건 쇼트잖아요. 뭐 정방향이 쇼트되면 역방향 당연히 쇼트가 값이 나오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되면 이제 정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마지막에 이제 뭐냐면 3번하고 4번이 다이오드들이 하나 연결돼 있죠. 3번에다 마이너스 봉을 대고 4번에다 플러스 봉을 댔을 때 0.5 이상이 나오면 정상이다. 0.00 나온다 쇼트. 그죠? 뭐 0.2 정도 나온다 진행성 쇼트 갈아줘야 되겠죠. 0.5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브리지 다이오드 같은 거는 머릿속에 이 회로가 딱 기억이 돼 있어서 그냥 보지 않고도 딱 되고 측정이 돼야 돼요. 1번, 2번, 1번, 3번, 2번, 4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아예 그냥 애우는 게 제일 좋겠죠. 제일 좋은 거는 언제 바쁜 세상에 데이터 시트를 찾아요. 머릿속에 애우는 게 제일 좋겠죠. 우리 그 FET 보면 GDS 좌측부터 GDS 이렇게 하듯이 TR 같은 건 좌측부터 그죠? 베이스 콜렉터 이미터 BCE 이렇게 외우는 것처럼. 자, 그래서 이제 이 브리지 다이오드는 이렇게 양부 판별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콘덴서.
이 콘덴서는 아주 그 전자 제품 중에서 불량이 제일 많이 나는 부품 중에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늘상 강의 때 하지만은 이 전자 제품들은 3년 이상 되면 이 콘덴서 용량 감퇴는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간다 얘기했죠. 왜 그러냐면 이 전해 콘덴서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콘덴서는 전해 콘덴서라는 게 있고요. 그죠? 솔리드 콘덴서라는 게 있어요. 또 솔리드 내지는 뭐 폴리머 콘덴서라고 얘기했는데, 이 전해 콘덴서는 이 액체 전해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전해질이 액체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요 솔리드 캐패시터는 보통 고체 전해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보다는 얘가 수명이 엄청 길어요. 얘가. 그래서 우리 지금 대부분 보면은 대부분 그 립스보드나 아니면 AD보드나 메인보드 보면은 보통 이 전해 콘덴서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가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우리가 구분이 되는 것은 이 전해 콘덴서는 여기 이렇게 십자라든가 K자로 이렇게 표시가 이 금이 거져 있어요. 이 방폭변이라고 얘기하는데, 왜냐면은 이 안에서 가스가 끓어가지고 이게 되면 이게 터지게끔 돼 있는데, 이거 방폭변 안 하게 되면 이게 터지면서 폭발하면서 이 전해액이 사람 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 독극물이 눈에 들어오면 실명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쪽 갈라지면서 이 전해액이 튀어나오게끔 이렇게 이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폴리머 콘덴서, 이 솔리드 콘덴서는 이 방폭변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초보자들은 뭐 켄타이 콘덴서, 알미늄 켄타이 콘덴서 얘기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솔리드 콘덴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해 콘덴서는 수명이 있어요. 그래서 3년 이상 되면은 용량 감퇴는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간다. 근데 이제 고체형으로 되어 있는 솔리드 콘덴서는 수명이 좀 길죠. 근데 전해 콘덴서 중에서도 장시간용이 따로 있어요. 가격 차이는 조금 나는데 그렇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단시간용과 장시간용이 있는데, 우리 이제 수리맨들은 요걸 좀 많이 쓰는데 장시간용을 가능한 좀 써주세요. 그래야 수리할 때 재콜이 안 들어오죠. 뭐 수리한 지 뭐 1년도 안 돼서 고객 컴플레인 들어오면 기분 좋을 뭐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장시간용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콘덴서는 정전이 이제 규격이 있어요. 정전 용량하고 내압하고 내열압하고 극성 표시가 있는데, 이 전해 콘덴서가 왜 수명이 짧냐면 액체 전해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래되면 이 전해액이 마르는 드라이업 현상이라는 게 생겨요. 전해액이 마릅니다. 이게 밀폐가 되어 있지만 이 100% 밀폐라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또 주변 온도에 의해서, 그죠? 열에 의해서 안에 전해액이 좀 데워지다 보니까 가스가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해액이 이 마르는 현상이 생겨서 이 정전 용량이 감퇴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전해 콘덴서는 그걸 우리가 드라이업 현상이라고 그런다 하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 22 마이크로라는 것은 정전 용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담을 수 있는 용량, 그릇 얘기하는 거죠. 400볼트는 콘덴서에 걸어줄 수 있는 최대 전압이죠. 자, 400볼트짜리인데 500볼트짜리 걸었다? 500볼트를 터져버리겠죠. 그래서 이 콘덴서에 걸어줄 수 있는 최대 전압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2 마이크로 10볼트짜리를 써야 되는데, 그죠? 6.3볼트 썼다 터지겠죠. 그래서 이 규격치에 똑같은 걸 쓰거나 약간 규격보다 높은 값을 써야지 이거보다 낮은 값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거보다 낮은 거 쓰면 안 돼. 지 혼자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이 설계자가 이 정도 써야 안전빵이다 하고 했겠죠. 그걸 우리가 무시를 하면 안 되겠죠. 왜? 우리는 설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수리를 하는 사람이고 만들어진 걸 회로를 갖다가 제작하는 사람이지 설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설계자의 그 의도를 따라줄 수밖에는 저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규격치를 쓰든가 조금 높은 걸 쓰든가 낮은 거 쓰지 말자 하는 얘기죠. 자, 콘덴서는 이제 내열압이라는 게 있어요. 콘덴서에 사용한 최대 주변 온도. 우리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쓰다 보면 열이 나요. 주변 온도, 얘가 견딜 수 있는 건 105도씨다. 105도씨 넘어가면 나는 몰라 하고 터져버리겠죠. 근데 이제 간혹 이제 수리맨 중에서 이 85도짜리가 좀 싸요. 요걸 쓰는 사람인데 이건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죠. 예. 근데 콘덴서는 이제 극성 표시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이 막으로 둘러싸인 이 필름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돼 있는 부분도 있어요. 보면 콘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하나는 다리가 짧고 하나는 길어요. 이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거의 다 요즘 표시가 돼 있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거 보고 해야 되는데, 전해 콘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회로 기판에 보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이 하얀색 칠,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입니다. 그죠? 항상 정삽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콘덴서 마이너스 다리 꽂고 플러스 꽂아야 되는데 이걸 역삽을 하게 되면 얘가 터져버려요. 여기다가 플러스를 꽂고 여기다 마이너스를 꽂는다 그러면 얘는 터져버리겠죠. 제가 예전에 초년시절에 그런 게 있었어요. 립소스를 하는데 바빠가지고 막개자가 막 꽂았는데 전기를 딱 220 놓으니까 뭐 푹 하면서 여기서 막 하얀 게 휙 피어오르는데 보니까 어우 냄새가 지독하더라고요. 이 보니까 이게 역삽을 해놨더라고. 거꾸로 껴놨어요. 콘덴서는 항상 정삽을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잔에 마이너스 잔 리드를 넣고 플러스에 플러스 리드를 넣어야 되는 거지, 거꾸로 다 역삽을 하게 되면은, 그죠? 이게 터져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솔더링 하기 전에 내가 꽂은 콘덴서가 제대로 정삽을 했는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그 솔더링 하는 것도 우리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다 하는 거죠. 예. 자, 간혹 콘덴서를 보면요. 콘덴서를 보면 보통 이제 그 대전압 콘덴서죠. 이 파워 서플라이, 데스크형 파워 서플라이 보면 이런 게 많아요. 이렇게 이 방폭변이 드러나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이 감춰져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는 이제 그 대전압 콘덴서는, 그죠? 여기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거 보고 블룩 튀어나왔다 그러면 얘 터졌네, 용량 감퇴나 갈지만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참 골치가 아프단 말이죠, 이거. 근데 이게 눈으로 금방 티가 나면 좋은데 티가 안 나는 그 제품들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뚝 튀어나왔어 그러면 일단은 방법은 없어요. 이 카타칼로 잘라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블룩 튀어나왔어요. 이거 용량 감퇴입니다. 이것조차도 귀찮다, 자르기 귀찮아 그러면 캐패시턴스 메타라든가 다기능 테스터로다가 용량을 측정해 보면 알겠죠. 이렇게 되면은 전기를 걸었을 때 대전압 콘덴서면은 원래 310V가 나와야 되는데 뭐 60V도 나오고 90V도 나오고 그래요. 이게 뭐지? 2차 측에 뭐가 문제가 됐나? 그리고 2차 측 엄한 데 뒤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럴 때는 반드시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이거를 디솔더링 해서, 그죠? 다기능 테스터의 용량 측정을 해본다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감싸져 있는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이 안 돼요. 이렇게 확인이 안 됩니다. 이렇게 요걸 갈라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제일 좋은 것은 떼가지고 그냥 캐패시턴스 메타에 재는 게 제일 좋겠죠. 방법은. 예. 이 다기능 테스터예요, 이게. 그죠? 많이 쓰죠, 여러분들. 저는 이제 캐패시턴스 메타라는 게 따로 있고 좀 더 정밀하게 하려면 LCL 메타라는 게 있는데 보통 150만원짜리 이상 되는 것은 굉장히 값이 정확하게 나오죠. 이 정밀도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제가 이거 여러 가지 해봤는데 이게 얘 지금 다기능 테스터가 약간 정밀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이 47 마이크로를 한번 재봤더니 40.21이 나왔어요. 원래 좋은 콘덴서들은 새거 같은 좋은 것들은 얘가 47이면 한 50, 한 8 정도가 나와요. 항상 오버돼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오래 좀 묵혀두고 그러면은 용량 감퇴가 돼요. 40.21이면 좀 불안하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콘덴서를 쓰려고 이제 그 창고에 가서 보니까는 5년 전에 구매해 놓은 콘덴서가 있었어요. 뭐 자주 쓰는 건 아닌데 없어가지고 있더라고. 보니까 콘덴서가 한 500개 정도가 뭐 되는 건데 다 블룩블룩 다 튀어나왔어요. 이거 다 터져 있더라고요. 이게 좀 메이크업도 괜찮은 건데, 그래서 이게 이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구나. 늘상 뭐 3년 되면 용량 감퇴인데 내 입으로 말해놓고 내가 이 방치해둔 콘덴서가 그래서 다 버렸는데, 여러분들도 쓸 때 한 100개 단위로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많이 쓰는 것들은 뭐 200개도 좋지만은 그런 거는 100개 단위로 해서 주문해서 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오래돼도 이 용량 감퇴 이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약간 불안은 해요. 그렇지만은 빨리 뭐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다기능 테스터 해갖고 이 47 밑으로 떨어진다, 뭐 35 정도 나왔다, 이 쓰시면 안 되겠죠. 이거는, 그죠?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이래서 뭐 콘덴서는 이제 우리 양부 측정하면 되고요. 자, 이제 FET입니다. FET는 우리가 SMP에서 세 번째 단계가 스위칭 단계라고 그랬죠. 스위칭 단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소자죠. 모스펫이라는 얘기도 많이 씁니다.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필드 이펙트 다이오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해가지고 전개효과 트랜지스터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모스펫이라는 얘기도 많이 써요. 그래서 FET는 우리 보통 세 가지 타입을 많이 써요. 이렇게 SOP 8핀 타입에 이런 걸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디팩이라고 해가지고 다리 세 발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꺾여져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TO220F 타입이라 해서 이렇게 그 리드 타입으로 이렇게 꽂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 SOP 8핀 타입 요거는 이제 인버터 쪽에서 많이 써요. 인버터 쪽에. 인버터. 요거는 뭐냐면 SMPS 쪽에서 많이 쓰죠. 그래서 요 이제 세 발짜리 요 FET 중에서도 보통 TO220 타입이 있고 F 타입 이 두 가지가 있어요. 220 타입은 잘 안 씁니다. 2번 타입은 요 부분이 이 방열판 연결한 부분이 이 철판 타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절연지를 끼우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220F 타입은 뭐냐면 얘는 몰드 타입이에요. 이게 플라스틱 타입이란 말이죠. 그래서 절연지를 안 껴도 된다. 그래서 보통 1차단에 있는 그 파워 스위치라든가 FET는 보통 이렇게 220F 타입을 많이 쓰고요. 2차단의 쇼트키 다이오드도 보면 보통 이렇게 220F 타입을 많이 씁니다. 이 몰드 타입을 많이 쓴다는 얘기죠. 절연지를 안 끼워도 되니까. 그래서 이런 타입이 있다. 그래서 FET는 주로 이제 스위칭으로 쓰는 소자죠. 보통 보면 우리가 요게 좌측부터 G, 이 D, S잖아요. 어떤 분은 이건 뭐지 그래. 이 같이 뒤에 연결되어 있는 거, 얘도 드레인이에요.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방열판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 날개가. GDS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12V가 걸려있던, 소스에 12V가 걸려있던 N채널과 P채널 따라서 틀리겠지만 걸려있으면은 얘는 전압만 걸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건 스위칭 소자죠. 게이트에다가 어떤 온오프 신호를 줬을 때 얘가 스위칭해서 온오프해서 우리가 스위칭 소자를 쓰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FET는 우리가 뭐 증폭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쓰는 건 대부분 이제 스위칭 소자로 쓴다 하는 거죠. 자, FET 양부 판별은 어떻게 하느냐? 양부 판별은 우리 심볼을 잘 봐야 되는데요. FET는 두 가지 타입 있죠. N채널과 P채널이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TR FET는 06N03이라고 그래가지고 N채널 FET입니다. N채널 FET 심볼은 이 소스의 이 전류의 방향이 화살표가 안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N채널이라고 합니다. P채널은 바깥으로 되어 있는 게 P채널이죠. TR의 기호하고는 반대입니다. FET는. 자, 그러니까 항상 이 뭐냐면 이 전류는 N채널은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밖에 못 흘러요. 드레인에 소스로 흐른다? 안 흘러요. 게이트에서 소스로 흐른다? 안 흘러요. 게이트에서 드레인으로 흐른다? 안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조를 보면 여기는 절연으로 되어 있어요. 가운데는 전류가 못 흐르는 절연층이에요. 그래서 전개 효과라는 건 전개로다가 제어를 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이런 거. 제가 전기조차 기초과정에서 FET 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왜 그런가 이유를 거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여기는 안 통한다고요. 그러면 우리 양부 판별은 딱 머릿속에 딱 감이 오잖아요. 소스하고 N채널은 소스에서 드레인만 흐른다. P채널은 드레인 소스밖에 못 흐른다. 나머지는 흐르면 안 된다. 이게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양부 판별은 가능하겠죠. 자, 얘는 그럼 어떻게 재느냐? 자, 소스에다가 플러스 리드봉을 대고 드레인에다 마이너스 리드봉을 댔을 때 당연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까? 얘는 0.5V 이상이 나오면 정상이에요. 자, 반대로 한번 짓다가 가보세요. 여기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했을 때는 당연히 역방향이니까 전압이 흐르면 안 되겠죠. 흘렀다? 쇼트겠죠. 이렇게 재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플러스 봉을 대고 마이너스 때 나오면 정상이고, 그 다음에 드레인에다가 마이너스 봉을 대고 여기다가 게이트에 플러스 봉을 대면 당연히 전기가 나오면 안 되겠죠. 절연층이니까. 그죠? 자, 1번과 2번 이렇게 잰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이 잔류, 이 테스터는 나름대로 안에 이 건전지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전기가 이 안에 충전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1번과 2번 상을 재고 나서는 항상 이 게이트하고 소스를 핀셋으로 소트 한번 시켜줘야 돼요. 이 상태에서 또 재면 쇼트 값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잔류전류를 게이트하고 소스하고 방전을 이 핀셋으로 된 방전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3번 4번을 측정하는 거죠. 반대로 해서 나오면 안 되니까. 근데 이걸 방전을 안 시키고 3번 4번 하면 다 쇼트 값으로 나옵니다. 어이, 이거 어제 산 FET인데 사장님 이거 왜 자꾸 쇼트로 나오죠?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소스하고 게이트 한번 방전시켰으면 저기 쇼트 시켰습니까? 그럼 아닌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기초가 약간 조금 좀 적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쇼트를 안 시키면 3번 4번 잴 때는 쇼트로 나오니까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감안해야 될 거 이거다. 그래서 뭐 8핀 FET 마찬가지겠죠. 다리만 8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그죠? 기능은 똑같잖아요.
데이터 시트를 보고 똑같이 검증을 하면 됩니다. 이것도. 자, 근데 이것도 굉장히 귀찮아요. 왜 귀찮냐면은, 자,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그 FET를 측정하기 위해서 보통 보면 이 초보자는 이걸 띱니다. 이 8핀 SOP 8핀 타입 FET든가 3발짜리 디펙 타입 FET를 띌 때 이게 왜 띄기가 어렵냐면은 이 납도 요즘은 무연납을 써요. 유연납을 잘 안 씁니다. 유연납은 주석 납성분으로 되어 있는 거고, 유연납은 납성분이 하면 주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연납은 유연납에 비해서 융점, 녹는 점이 40도에서 50도가 높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이제 3년 이상 된 것은 이 납들이 최초에는 괜찮지만 되면서 이게 산화가 돼서 더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잘 띄는 방법 전에 설명해 드렸죠. 여기다 후락스를 딱 바르고 나서, 그죠? 후락스를, 젤 프락스를 바르고 덮어야고, 인두나 열풍이라면 잘 녹는다고 해줬죠. 근데 그래도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자, 이 그림 확대해 봤어요. 여기 좀 빨간 게 툭 튀어나왔죠. 여기 부분이. 이게 바로 칩본드예요. 칩본드. 이 메이커에서 대량 생산할 때, 이 부품을 갖다 이렇게 크림 솔더로 딱 해서 붙이고,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넘어갈 때, 아무래도 이제 얘가 이 부품이 바깥으로 이탈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탈 방지를 위해서 요 소자에다가 밑에다가 칩본드를 갖다 도포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부품을 갖다 안착을 한 거예요. 이 본드기 때문에 금방 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컨베이어를 타고 갈더라도 녹지는 않는단 말이죠. 이게 이탈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녹질 않으니까 이 컨베이어를 타고 가면서 이제 리플로 공정을 거쳐서 위에서 열을 쪼여 가지고 얘를 붙인다는 얘기죠. 열로다가 위에서 그 리플로 공정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근데 여기 칩본드가 바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뛸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보통 보면 여기다가 여기 양쪽만 열을 가해. 밑에 칩본드 딱 얘를 이게 붙이고 있단 말이죠.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뛸 때는 어떻게 뛰냐면은 열을 여기 한번 가하고 여기 한번 가하고 이 가운데 칩본드 같이 가운데 한번 가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해줘서 핀셋을 잡고 약간 이 칩을 비틀듯이 너무 힘을 주면 이 패턴이 일어나니까 비틀듯이 하게 되면 이 떨어집니다. 띈 자리를 보면 이 칩본드가 두 방이 딱 이렇게 있는 부분이 딱 보이죠. 이게 여기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또 이 노트북 같은 경우는 아주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부분이 노트북은 이 언더필이라는 게 돼 있어요. 노트북은 뭐 지금 노트북 강의 시간 아니지만 이 보면 이 칩셋이 이게 붙어 있잖아요. 이 BGA 타입으로 이 양쪽에 이 실리콘 같은 게 쫙 발라 있어요. 이걸 언더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칩이 흔들리지 않고 떨어지지 않게 위해서 이 언더필을 갖다가 해 놓는다고 양쪽에. 이 BGA 장비를 띄울 때 골치 아파요. 이걸 언더필 되어 있는 것을 이 열풍기 열을 가해가고 잘 떼어내야 돼요. 이 언더필 이 안에 이 본드들이 안에까지 들어가 있는 것은 골치 아파요. 뜰 때 다 패턴이 다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는데 그래서 언더필을 제거하는 용액도 있죠. 근데 그걸 잘 안 쓰고 보통 열풍기로 가해서 나무젓가락 왜 손상이 되니까 이 쇠 재질로 하면 나무젓가락 같은 걸 해갖고 양쪽에 긁어내서 완전히 됐다. 그럼 전자현미경으로 어느 정도 제거됐다 그러면 보고 이제 BGA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워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초보자들은 이게 뭐야 하고 막 뛰는데 그러다 보면 패턴이 일어나게 되면 뭐 여기다가 뭐 실선으로다가 또 연장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패턴 이외의 것이 들어가면 노이즈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겠죠. 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띄지 않고 하는 방법, 지지신공이라는 것을 옛날에 설명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죠. 지지신공. 그죠? 자, 어떻게 하냐면은 립스보드다 그러면 립스보드는 1차 측과 2차 측의 접지가 틀리다고 그랬죠. 그라운드가. 자, 1차 측 접지는 대전압 콘덴서 마이너스를 보통 얘기하는 거고요. 2차 측 접지는 2차 측의 콘덴서 부분이라든가 나사를 박는 결합하는 부분에 그 부분을 우리가 접지라고 보시면 되죠. 보통 평상시 그냥 보통은 2차 측도 콘덴서 마이너스를 우리가 보통 이제 접지로 생각하고 측정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디펙 타입 다리에 3발짜리 FET를 한번 분량을 측정해 보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디지털 테스터기 다이오 모드로 놓고 다이오드 모드로 설정을 하고 흑색 리드봉을 대전압 콘덴서 마이너스에 딱 대고요. 플러스 리드봉 하나 남은 걸 갖다가 이 FET 게이트에 됐을 때 전압이 나오면 안 되겠죠. 도통이 되면 안 되겠죠. 왜? 이 심볼을 아까 제가 생각하라고 그랬죠. FET 심볼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뭐 N채널하면 이게 게이트고
그죠? 여기 소스고 이게 드레인이지 않습니까? 여기 정기적으로 절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그라운드에 대고 여기 이쪽을 쟀을 때, 그죠? 이 소스 이게 그라운드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쟀을 때 이 통한다는 얘기는 결국 쇼트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지지신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떼고도 편안하게 하잖아요. 이거 뛰다가 뭐 패턴이 일어났습니다. 뭐 이거 8핀 뛰다가 이게 이 패턴이 다 잘라주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뭐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고 예전에 그랬었는데, 일단은 이거 붙이기가 실 패턴이기 때문에 아주 좀 난해합니다. 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지신공, 저는 뭐 거의 지금 들어오면은 이 지지신공으로다가 불량 판정을 합니다. 그냥 실장 상태에서 거의 실장 상태에서 하는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많이 잡아내죠. 예,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지지신공을 이용하면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수리하면서 제일 많이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 메인보드도 마찬가지예요. 노트북도 마찬가지예요. 지지신공하면 FET 같은 경우는 이 불량 소자를 금방 찾아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공정에서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이게 칩본드가 거의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중에 열풍기 한번 띄고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까만 게 두 개가 점이 있어. 이렇게. 그게 바로 칩본드예요. 요렇게 칩본드, 이건 제 개인이 쓴 칩본드를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해놓은 건데, 공장에서는 뭐 기계적으로 쏘겠죠. 기계적으로. 요렇게 생겼어요. 저도 옛날에 쓰려고 샀는데 이게 쓸 일이 사실은 없더라고요. 이게. 예.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종료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연장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도움 됐으면요, 구독 클릭하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